그 월급에 잠이 와?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나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지난 한두 번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경제 교육을 이론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생활에 같이 접목을 하면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유도해 나가느냐 하는 것들이 그것들이 왜 중요하고 왜 그것을 해야 하고 또 그것들을 하기 위한 환경 구축을 마인드 구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그것들이 또 부모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그죠? 네. 자,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죠? 예, 바로 우리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바로 써먹어야 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편. 예, 구체적으로 용돈을 언제부터 누가 어떻게 얼마를 어디에 또 뭐 이렇게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진행해 보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팁을 좀 주시죠. 근데 이거 대충 보니까 이거 네. 잘 들으면요. 집에 아내들이 남편한테 용돈 주는 거, 요것도 이렇게 잘 써먹을 수 있겠고, 이거 하면 바로 그냥 남편을 길들일 수 있겠는데 이거 어떻게 보니까 야 이거 굉장한데 이거 좀 위험한 방송이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좀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소장님. 자, 용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주는 게 좋을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돈은 어려서부터 줘도 괜찮다라고 판단합니다. 너무 어려서 돈을 알까, 혹은 너무 어려서부터 돈을 밝히면은 어떨까 이런 노파심이 있는데 어차피 나중에 사회 나가서 시행착오를 거칠 거 어려서 부모님 보호 아래에서 시행착오를 거치자는 관점에서 일찍부터 용돈 교육 시작해도 무방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한정된 용돈을 줌으로 인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정하지 않다는 것을 일찍부터 깨우치. 그때 일찍이 보통은 대체로 보면 몇 살 정도 되죠? 꼭 나이를 따라 나누기는 어렵지만 유치원 가는 유치원 때부터 해도 무방하다 생각하고 괜찮아요. 실제로 저희 집 아이들도 유치원 때부터 시작했는데 큰 부작용 없이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결국은 돈이라고는 이제 크기에 따라서 유치원이든 초등학교, 중학교든 뭐 대학교든 금액만 다를 뿐이지 사실상 그 실질적인 교육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일찍부터 경험해서 그런 시행착오를 빨리 거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금 이제 제도권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유치원 때부터 할 수 있고 뭐 또 때에 따라서 그 이전부터 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는 해야 되네. 그때 이미 이제 군것질거리나 뭐 장난감 사달라 이런 때를 쓰고 욕망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유치원에서 그런 교육을 또 은연중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유치원에서 하는 교육들이 대부분 이제 화폐 교육이라든지 뭐 시장 교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지식적인 전달 이제 접근으로 가고 있는데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런 욕망을 알고 욕망을 조절하는 힘을 길러주자는 차원에서 이제 경제 교육이 필요하죠. 근데 이런 이제 용돈 같은 경우는 애들이 눈치가 빠른 애들이 있어. 애들이 사실 눈치가 빨라요. 애들은 이게 쫙 어른들 눈치 보고 앵기고 이러거든. 그렇죠. 눈치 딱 보고는 뭐 아빠가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엄마한테 달라붙고 그렇죠. 용돈 뺏는 것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용돈 교육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일관성 있게 한 주머니에서 용돈 지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 주머니에서. 예를 들면 엄마가 용돈 주고 있는데 아이가 영악한 애들이 아빠한테 몰래 가서 뭐 이렇게 쪼르고 하면은 아빠가 마음이 약해서 돈 많은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누가 해도 상관없지만은 반드시 서로 합의하에서 한 주머니에서. 특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사는 집 같은 경우는 세뱃돈이다 뭐다 해서 귀여운 마음에 이렇게 듬뿍듬뿍 주고 하는데 그런 큰 돈들은 사실은 부모님이 이렇게 착복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게 큰 돈들을 또 자녀한테 그대로 이건 내 돈이다 해서 자녀들이 그냥 달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그 말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서 어떻게
뺏기다시피 그 큰 돈을 자녀한테 처분권을 맡겼을 때는 또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큰 돈들은 자신의 먼 미래, 대학 자금이라든지 뭐 먼 미래의 목표를 서로 이야기해서 먼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게 하고 자신의 가까운 미래, 예를 들면 군것질거리, 장난감 이런 것들은 자신의 용돈에서 조금씩 모아서 사게끔 그렇게 유도하면 좋겠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용돈을 줄 때는 한 주머니에서 그렇죠. 그게 이제 주로 오른쪽 주머니는 왼쪽 주머니든 어쨌든 한 주머니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돼요, 용돈 줄 때? 그 용돈 줄 때 보통 이제 아주 어린 나이라면은 매주 주면 좋겠고 점점 더 격주로 월로 이렇게 늘려가면 좋은데 매주 그러니까 돈 관리를 할 수 있는 텀을 그렇죠. 기간을 처음부터는 좀 짧게 그렇죠. 익숙해지면 조금 더 있기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뭐 제가 심지어 연봉으로 주는 분도 봤는데 와. 그거는 진짜 실제 사례긴 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고 어른들도 한 달 단위 관리도 잘 안 되는데 우리도 뭐 연봉으로 하면 한 달에 5번은 그렇죠. 그래서 그건 너무 심한 것 같고 또 너무 짧은 기간 어떤 부모님들은 매일매일 뭐 500원 1000원 이렇게 매일 주는 분도 계신데 그것도 좀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거는 마치 어항에 그 뭐지 붕어 밥 주는 식이다. 그렇죠. 매일 그러면은 이제 돈을 나누어 쓰는 힘을 기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일주일도 이제 격주로 올라가면 좋은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 만에 다 사 먹고 그냥 엄마 땡겨줘, 가버려줘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거죠. 꼭 정해진 날 주고 그 정해진 날 다 쓰고 나면은 더 이상 안 줘서 돈의 궁핍함을 좀 깨우치게 해서 돈을 나누어 쓰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또 과연 용돈을 얼마를 줘야 되는지 이 부분들이 그렇죠. 사실 부모님들 제일 관심 사항이고 제일 궁금해하는 사항인데 이게 제일 궁금해하세요? 그게 답이 없죠. 왜냐하면은 가정 형편이 다 다르고 또 자녀가 돈에 대한 태도도 다르고 용돈의 사용 범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책에는 뭐 초등학교 저학년은 얼마 주라, 고학년 얼마 이런 책도 보긴 했는데 이게 동의가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답은 없겠지만 굳이 원칙을 이야기하자면은 빠듯하게 주자. 빠듯하게. 돈을 너무 많이 주면은 돈 귀한 줄 모르고 작게 주면은 돈 다루는 법을 배우기 어렵고 그래서 빠듯하게 주고 떳떳하게 주자. 빠듯하게 주고 그 부족한 돈은 홈 아르바이트로 벌어쓰게. 홈 아르바이트의 이야기는 조금 이따 듣겠습니다. 그 홈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자녀가 엄마 홈 아르바이트 할게요라고 안 한다면 돈을 이미 좀 과하게 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야, 그렇구나. 홈 아르바이트 그것도 또 그러네. 보통 많이 또 상담해 보시면 좀 감이 좀 있으실 것 같으신데 일반 셀러리맨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초등학생들을 용돈을 얼마 정도씩 주는 게 자, 그 월급을 세후 한 300만 원 가져온다. 그렇죠. 예를 들면 300만 원 가져오는 가정에서 물론 이제 그 300만 원 가져와도 또 뭐 집 거주 형편이 어떻게 다 사실은 다른데 소득만 가지고 하기는 힘든데 그래도 한 뭐 참 평균이라면 애매하지만 한 300만 원 월수 가정에서 애가 하나 있다. 유치원 다녀. 그랬을 때.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 300이라 꼭 집어서 말했긴 했지만 그 안에 대출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얼마를 줘야 된다가 아니라 어차피 부모님이 그 용돈을 안 줬더라도 내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군것질거리를 뭐 일주일에 뭐 2-3차례 준다든지 사준다든지 뭐 장난감을 1년에 몇 번 사준다든지 이런 뭐 이미 해주고 있는 물질적으로 해주고 있는 그 내용을 자녀한테 금전으로 환산해서 스스로 하게끔. 그러면 그게 용돈으로 환산되면은 금액이 얼마쯤면은 자녀가 군것질을 평소에 하던 그 수준에 맞춰서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런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자녀가 이 용돈의 범위에 뭐를 포함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또 이게 용돈 금액이 늘을 수도 있고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집어서 금액이 얼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다만 빠듯하게 줘서 엄마 내 용돈이 부족하니까 홈 아르바이트 할게요 라는 내용이 말이 나오게끔 정도까지가 적당한 용돈 금액이라고. 그럼 장을 볼 때 애들 간식거리를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용돈으로 주자 이 말씀이신 거죠? 그게 도움이 된다. 가급적이면. 네. 홈 아르바이트가 이따가 나오겠지만 뭐 청소하고 이런 거죠, 그죠? 뭐 그런 거. 근데 우리 남편들도 홈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런데 한 번도 용돈을 못 받아봤어요. 와이프가 한 번도 받아봐서 뭉치지?
홈 아르바이트 자주 해요? 저는 안 했죠. 제가 주인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시키죠. 야, 참 대우받고 사네. 우리는 홈 나중에 나이가 들면요 와이프가 많이 아파요. 뭐 갱년기도 오고 이런 정도 하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야 돼요 남편이. 근데 문제는 용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걸 좀 개선해야 되네. 이 주제가 약간 벗어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저희들도 이제 회사 처음에 이제 사회초년병이 돼가지고 부모님한테 월급을 다 드리고 용돈을 타 쓴다든지 아니면 또 결혼하고 나서 아내한테 월급을 다 주고 용돈을 타 쓴다든지 이런 경우의 가정이 상당히 많아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네. 그렇게 됐을 때에 당장 이제 사회초년병 때 부모님한테 용돈 다 드리고 용돈 타 썼을 때에 내가 스스로 돈 관리하는 능력이 배양이 쉽지 않다는 부분 한 가지 있고 또 결혼하고 한 뭐 배우자한테 다 주고 용돈 탔었을 때에도 장점도 일부 있겠지만 단점도 좀 상당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서로 어떤 생활비를 뭐 얼마를 합의된 금액을 주고 자기 돈은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용돈을 이제 좋아 얼마를 줬어. 그럼 문제 어떻게 어디다 쓰게 해야 되는 거였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예를 들면은 아주 어린 나이라면은 자신의 군것질거리 같이 작은 금액부터 해서 점점 더 친구 생일 선물이나 뭐 가족들 생일 선물, 뭐 저축, 기부 여러 가지 부모님의 책임과 권한을 자녀한테 점점 넘겨주는 쪽으로 돈 관리 능력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넘겨주는 쪽으로 가면 좋은데 문제는 부모님들이 한번 용돈 줘놓고 혹시 불량식품 사 먹나 나쁜 거 장난감 사지 않나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예. 한 번 준 용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녀의 그 권리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사용처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을 했을 때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커진다는 거죠. 내비두라 이 말이죠. 그렇죠. 줬으면 한 번 준 용돈에 대해서는 어떤 곳에 쓰든지 심지어는 뭐 길거리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잃어버리고 했다고 해서 용돈에 대해서 혼낼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자기가 책임지게 하면 된다. 그렇죠. 잃어버리면 굽는 거고 이제. 그렇죠. 그 나머지 기간 동안 굶으면 되는 것이고. 용돈 나올 때까지 제가 뭐 홈 알바를 많이 하든지. 그렇죠. 또 그런 그것도 제가 이겨내는. 그렇죠. 그것도 이제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좀 실질적인 뭐 사례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네. 좀 예를 들어서 좀 예를 들면은 이제 자녀가 이제 좀 가정 형편에 안 맞게 비싼 장난감 사달라 하면은 그냥 사줄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자신의 용돈에서 조금씩 모아서 사게끔. 그러면은 계획을 해서. 예를 들면은 빈 편지 봉투 같은 곳에다가 원하는 장난감 이름, 목표 금액, 기간 이런 것들을 가서 협의해서 적게 하고는 이제 매주 매월 돈을 모으게 하는 거죠. 그렇게 모아서 산 장난감에 대해서는 훨씬 더 애착을 느끼고. 봉투 좋다, 봉투. 아껴 쓰게 봉투에 이제 이름표를 다는 거네, 그러면. 그렇지. 보통 이제 돈 받을 때도 우리가 봉투 열렸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는 일정 부분을 그 비율이나 금액을 부모님이 보조를 해줬을 때. 그냥 만약에 그냥 은행 저축하면 요즘 금리도 없기 때문에 자녀가 저축에 대해 재미를 못 느끼는데 예를 들면 50%를 모으면은 부모님이 50% 보조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축에 대해서 이제 매력을 느끼고 매칭 펀드다. 매칭 펀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얻은 장난감은 아껴 쓰게 되고 저축의 목표를 느끼고 이제 달성하면 성취감 맛보고. 자,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자녀 경제 교육 또 행복 경제 가정 뭐죠 또 가정 행복 경제 연구소 이게 가정 행복 경제 연구소 행복 경제 교육 연구소입니다. 행복 경제 교육 연구소 이영재 소장님을 특별 게스트로 모셔서 자녀들의 용돈 관리, 자녀들의 또 경제 습관, 건강한 경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영재 우리 소장님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 이영재 치시면 최근에 MBC의 경제 매거진 특집 방송에 또 거의 주연으로 나오신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홈페이지 1방문자 1000명이 돌파해서 서버가 다운되는 볼 수 있고 또 수많은 강의 강연 요청이 쇄도하는데 그런 또 이렇게 이력들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시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또 근데 이제 그 모으는 거 되게 좋은데 얘가 이게 계속 그 모으고 막 써도 안 해. 모으기만 이것도 좋은 건가요? 그렇진 않죠.
예를 들면 너무 네. 이제 저축만 한다. 예를 들면 100만 원 모으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게 과연 저축에 효과가 있느냐? 맹목적으로 모으는 부분. 어차피 우리가 죽을 때 관에 뭐 돈을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딘간 돈을 쓰기 위해서 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어떤 저축이든지 목표, 이름표를 붙이자. 이름표. 그래서 이거는 내 장난감을 사기 위한 저축이다. 이거는 내가 게임기를 사기 위한 저축이다. 기타 등등 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저축을 하게 유도를 해야 되고. 네. 근데 요즘 약간 좀 오해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요즘 이제 디지털 시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앱이 있고 뭐 그런 부분들 그 스마트폰도 있고 이제 전자기기들을 활용해서 관리하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 소장님은 아까 말씀한 아날로기적인 방법 뭐 하얀 봉투에다가 목표를 적고 거기서 돈을 모으게 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좀 효과가 좀 틀립니까? 그건 꼭 아날로그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아주 어린 나이라면은 이렇게 통장에 돈이 들어가고 카드로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죠. 그리고 어차피 은행에 들어가봐야 이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면 그냥 뭐 눈에 보이는 뭐 돼지 저금통이나 아니면은 편지봉투나 이런 곳에다가 돈을 이렇게 저축을 하고 모인 돈에 대해서 부모님이 일정 금액, 엄마은행, 아빠은행 해서 일정 금액이나 비율을 이렇게 이자로 이렇게 지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느냐. 보통 애 이름으로 돼지 저금통 모아놓으면 부모님 쓰지 않아요? 쓰시죠.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부모들이 주로 삼겹살을 좋아하니까 돼지 맥을 따는 거지. 맞아요. 실제로 저희 집에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축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요? 큰 아이가 MP4 동영상까지 된 MP4 플레이를 사달라 쪼르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계획서를 내라 했더니만 이거는 얼마고 저거 얼마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매달 매주 돈을 얼마를 모으면은 아빠의 보조금 얼마 이렇게 계획서를 써왔어요. 좋다 이렇게 사줄 수 있다 했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자녀가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사주세요. 쪼르더라고요. 좋다 사줄 수 있다. 하지만 아빠의 보조금과 앞으로 모아야 될 돈 일체는 아빠한테 빌리는 걸로 해라. 그리고 빌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자가 있다 하고 이자를 받았어요. 저희 기억이 맞으면 한 10% 이자 받은 것 같아요. 똑하다. 와, 완전 고금리로 착취를 사채는 했네. 좀 무섭습니다. 야, 고금리로 아니 애한테 은행 대출 은행 신용 대출을 해도 한 7-8%인데 10%나 실제로 사회에서 이렇게 애가 지금 어디 금융감독위원회 고발하고 안 했어요. 아빠가 고금리로. 법정 이자 한도 사채 이자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는 열심히 이자를 갚았어요. 했더니만 다시는 안 빌리겠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사회 나가서 청년 신용불량된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빌린 돈이 아니라 불과 몇백만 원 빌려가지고 덜컥 이제 첫발 뛰자마자 이렇게 대단한 말씀을 하시는 분은 행복경제교육연구소 이영재 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피식이 무서움에 대해서 그런 자연스럽게 알게 된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큰아이가 휴대폰 사달라고 6학년 때 저러더라고요. 지금 큰아이가 고2인데 그때 당시에 휴대폰을 사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좀 부작용이 걱정돼가지고 제가 휴대폰 요금 절반을 네가 부담할 수 있을 때 그때 사주겠다 했더니만 또 계획서를 써왔더라고요. 요금의 절반은 자기가 용돈에서 부담하고 홈아르바이트 부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야, 우리 소장님 자녀들은 계획서 쓴다고 바쁘네. 계획서 쓰는 게 그 학교의 과제보다 더 많은 거 아이가? 항상 돈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이제 충동 구매를 한다든지 할 게 아니라 항상 계획서를 쓰게 함으로 인해서 좀 더 계획적으로. 그게 쓰기 싫어서 돈 안 쓰겠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네. 그게 쓰기 싫어서 돈 안 쓰겠다. 계획서 쓸래? 니 안 살래? 그렇구나. 참 어쨌든 휴대폰 되게 재미있는 그거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큰아이가 이제 휴대폰 이렇게 해서 6학년 때부터 써가지고 아주 이제 계획적으로 좀 다른 아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요금도 막 무한정 쓰지 않고 했었는데 어느 날 큰아이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좀 바꿔달라 쪼르더라고요. 반 친구들 다 바꿨다고. 진짜 목을 조르는 거죠? 자기 혼자 카톡도 못하고 왕따 되게 생겼다. 스마트폰 꼭 바꿔주세요 하는데 일반 2G폰은 그냥 그나마 하긴 했는데 스마트폰은 그냥 바꿔줬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어른들도 이 통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는 이제
요금의 전액을 아빠의 용돈이 아니라 전액을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을 때 그때 사주겠다니 막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간은 그렇게 해서 좀 포기를 했었는데 네. 어느 날 큰아이가 스마트폰 공기기를 들고 왔더라고요. 네. 어디서 났냐 하니까 반 친구가 스마트폰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자기 이걸 얻어왔대요. 그러니까 이 기계가 없어서 아빠가 안 사주는 줄 알고 해주세요 하더라고요. 진짜 야, 이 기계값이 없어서 안 사주는 건 진짜 아닌데 싶어서 고민하다가 진짜 그 저희 그 집사람이 네. 그냥 해주자. 이제 너무 또 이렇게 친구들과 소통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그냥 이제 들어주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스마트폰 보고서를 내라. 그리고 스마트폰에 폐해가 어떤 게 있고, 네.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있고, 네. 그 문제점을 네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내라. 대단하다. 내가 또 뭐만 때리지 합시다 아버지야. 아, 참. 그래 계획서를 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나마 네. 어떤 부작용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이제 뭐 경제 그 전문가, 네. 또 특히 가정 경제 이런 전문가, 자녀 경제 교육 전문가 이런 분들이 제가 다는 안 그러겠지만 네. 그렇게 강의하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실제 자기 가정에서 적용하는 것이 괴리가 되어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이영재 소장님은 진짜 그 가정에서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이야기 자체를 실제로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그렇죠. 이게 대단한지 몰라요. 그죠? 예, 실제로 적용하고 또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여기 가족 사진 있네 여기. 그 자녀들이 네. 와, 나와요 사진? 네. 야 사진도 나오네. 야, 이 자녀들이 진짜 대단해요. 야, 이대로 크면 독종으로 크겠네 얘들. 뭐 무서워서 돈을 못 쓰겠다 진짜. 제가 일했으면 저는 돈 못 쓸 것 같아요. 아우 쓰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보통 이제 네. 요즘 우리 학교들이 대학교 네. 가고 이러면 이런 보고서 어떤 기획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 중요한 훈련으로 지금 자리 잡아가잖아요. 그게 이제 창의력하고도 맞닿아 있고 네. 아주 그냥 가정에서 자녀들이 이런 용돈과 또 이제 또 동시에 아버지하고 대화도 많아지겠네. 부모들하고. 일일이 어떤 이벤트 큰 지출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아버지하고 몇 번을 네. 과정을 거쳐야겠네, 그죠? 의논해야 되고 보고서 또 쓰라고 해야 되고 또 보고서 감수 받아야 되고 오케이 받아야 되고 또 집행되는 그것도 뭐 모니터링 할 거고 그러겠네, 그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애기들도 이제 그 낯설고 거부반응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죠. 예. 근데 어떻게 그런 걸좀 그 극복하셨습니까? 욕망이 강렬하면 네. 강렬할수록 협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녀가 정말 강렬하게 스마트폰을 사고 싶으니까 네. 어디서 조달해 오기도 하고 야. 부모님과 협상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모님이 평소에 자녀한테 어떤 해주고 싶었던 그 협상 중에서 얻어내고 싶은 부분들도 부모님도 좀 얻어내고 이러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그 협상 과정이 또 사회에 나가 다 써먹는 거 아닙니까? 밀당. 그 협상력. 야, 그런 것들 이제 자녀들이 그런 협상력을 다음에 이제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연애나 결혼 과정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겠네. 그런 협상 훈련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속된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돈줄을 지면서 똥줄 타게 만듭니다. 맞죠? 이게 참 이게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눈치가 예. 간혹 이렇게 사고를 칩니다. 네. 야, 맞죠? 맞습니다. 실제로 돈이라고 하는 것이 네. 뭐 속된 표현으로 땅 파서 뭐 10원 한 장 이번에 나오냐. 제목 그려오면 되겠다. 똥줄을 지고서 똥줄 타게 하는 방법. 그 돈줄 지고 똥줄 탄다 이렇게 딱 네. 팔자선으로. 네. 그러시구나. 그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뭐 좀 궁금해요.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도 이런 교육을 좀 하는지. 네. 실제로 좀 어떤 언론에 보니까 이제 빌 게이츠가 네. 자녀한테 주당 용돈을 단돈 1달러밖에 안 준다 하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네. 지금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 예전에. 그 애가 따로 자녀 매를 따로 정리해놓고 통장을 줘놓고 그런 거 아이가? 글쎄요. 가난하잖아, 가난. 그 당시에 그 또래 용돈이 13달러인 걸 감안하면 너무 적게 준 거죠. 그 대신에 그렇게 빠듯하게 주고 부족한 돈은 홈 아르바이트로. 홈 아르바이트
그 당시에 주당 평균 자녀 용돈이 13불. 13달러인데 1달러만 주고 부족한 돈은 홈 알바 뭐 구두 한번 닦을 때 뭐 만불을 줘버린다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정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벌어 쓸 수 있는 힘을 좀 어렸을 때 길러주자 하는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소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소장님 사례를 들면서 좀 저축의 이름표라든지 꼬리표 다는 거라든지 아니면 좀 빚에 대한 무서움이라든지 그리고 뭐 휴대폰 많은 분들이 좀 휴대폰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 같으신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빌 게이츠 사례를 주면서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없는 사람들이 더 해야지. 근데 그에 대해서는 좀 많이 저희가 좀 간과하고 좀 반성할 부분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적인 부분에 대한 사례를 좀 봤습니다. 목 좀 축이죠. 목 아프실 텐데.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홈 아르바이트 이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홈 알바에게 우리 아빠 남편들도 참 잘 들어놔야 되겠어요. 아내한테 돈 탓을 하면. 이 홈 아르바이트 또 용돈 그런 것들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 나누었던 것들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자녀들이 관리할 수 있는 자녀들의 관리력을 높이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또 관련해서 다른 교육이라든지 학습 효과로 또 연계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조금 차원이 높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또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 또 다음 시간에 함께 하실 게스트는 우리나라 최고의 행복경제교육연구소 소장님 이영재 소장님이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